이탈리아 문명 여행. 오늘은 제5강으로 로마 공화국의 승리자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포에니 전쟁을 이야기를 했죠. 시칠리아를 두고 싸웠던 제1차 포에니 전쟁. 그다음에 한니발이란 사람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략했던 포에니 전쟁, 2차 전쟁. 그 2차 전쟁 끝에는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이 패함으로써 로마가 시칠리아와 지중해 서부 지방에 패권을 쥐게 된, 여기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포에니 전쟁 당시까지의 로마의 국가 정체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자, 공화국이란 시민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공동 통치하는 이런 개념을 공화국이라고 흔히 부르죠. 근데 로마 공화국은요, 사실상 이 서구 세계에 있었던 공화국의 가장 표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 공화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로마는 탄생 시점부터 남성 중심의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싸움을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시민으로 한 시민의 나라였고요. 국가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국은 원로원과 시민 중심의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 원로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건 재산 기준이었습니다. 원로원과 시민 중심의 나라라는 것들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SPQR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무슨 탑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뚜껑에도 있고요. 뭐 벽에도 붙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좀 SPQR이 뭐냐면 세나투스 포플루스 큐 로마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세나투스가 원로원이라는 얘기고요. 포플러스가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세나투스와 포플러스가 함께한 로마 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중심으로 뭉치되 그 중에 원로원이라는 어떤 지배 계층이 있다, 아니면 리더 계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뭐 시민권이라는 게 있죠.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 이런 게 다 여기서 로마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의 시민권은 원래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일정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뭐 자격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이고, 그다음에 참정권이 있었죠. 민회에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다음에 로마군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들이 뭉쳐서 만든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를 함으로써 면세가 됐었고요. 자, 그러다가 로마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남북으로 확대가 되죠. 북쪽에는 에트루리아를 정벌을 하고, 남쪽으로는 삼리움이라는 부족국을 점령을 하고, 그 밑에는 마그나 그라키아라는 그리스 식민지들을 이렇게 점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라틴 지역에 대한 포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시민권을 안 줬죠. 로마 사람들은 시민이고 나머지는 이제 피지배층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 동맹시라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기원전 91년부터 88년까지 있었는데, 라틴 시민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시민권을 안 주느냐, 뭐 이런 어떤 폭동 비슷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때 라틴 시민권이란 걸 줬죠. 근데 그 라틴 시민권은 본래 로마 시민이 갖고 있었던 참정권은 없고, 자유민으로서의 권리만 있었던 거죠. 군대에 갈 수 있는. 그러다가 공화정 말기에 카이사르가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이쪽에 그 부족장들한테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북이탈리아 지역하고 프랑스 지역에를 로마 영토로 확립을 하면서 시민권을 주게 되고요. 카라칼라 황제 시절에 가면 안토니누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전역의 자유민한테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의 영역은 넓어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족에 관한 연구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로마가 그리스 폴리스들과 헬레즘 제국
귀족들을 상대로 승자하는 데 기여한 강점 중 하나는 시민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영위하는 영토 내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지배계급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점차적으로 줌으로써 그것이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대하고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계기가 된 경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죠. 갈리아 귀족들한테 시민권을 제공했던. 시민권을 주다 보니까 이 갈리아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영토를 확보했을 때 그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다 보면 반란이 일어나는 게 흔한데, 이렇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당근을 줌으로써 이 갈리아가 확실하게 로마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 시민권이 그리스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이 상당히 달랐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라고도 부르는데 헬라 지역에는 통일한 나라가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따로 스파르타, 뭐 아테네가 한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가 한 펠로폰네소 동맹, 동맹은 있었지만 하나의 국가로 형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이 시민권의 차이도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피를 나눈 자를 시민이라 했다. 로마는 뜻을 같이 하는 자. 뜻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시민권을 주는데 포용이 좀 있었던 거죠. 포용이 제일 적었던 나라가 스파르타였던 거거든요. 스파르타는 시민이 한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노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아테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넓어지긴 하는데 여자, 어린이, 외국인, 노예를 빼고 성인, 재산을 가진 시민이었지만 그래도 포용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로마는 물론 여자, 어린이, 외국인, 노예도 제외시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법정에 갈 때 그 현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다는 게 기록이 남은 것처럼, 본래 로마시, 그다음에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게 로마 공화국 중요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공화국의 지배를 하는 이런 조직 구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는 원로원이 있죠. 아까 원로원과 시민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국정자문기구라고 이제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권한이 더 컸어요. 이제 법령도 만들고 종신제이고 귀족층에 선출을 했고요. 원로원 의원 중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출이 되었죠.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정무관, 마기스트라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경력 단계라고 있죠.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체제로 뽑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대에 회계감사관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원 10명의 회계감사관 되고,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안찰관으로 입후보를 할 수가 있고, 안찰관에서 법무관을 갈 수 있고, 법무관에서 집정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집정관, 콘술이라 부른 사람들이 국정 및 군사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정원 2명을 뽑아요. 2명인데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다음에 다른 사람 뽑히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이 집정관의 가장 큰 역할은 사령관이었다. 한 명이 도시에 나오면 한 명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찰관이나 법무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집정관이 되기 어렵도록 만들었던 거죠. 어느 정도 그 경력을 쌓은 사람을 당연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겠죠. 또 법무관, 안찰관은 이런 노마시의 행정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군대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었어요. 군대에 가서 군대의 안찰관, 법무관, 회계감사관 이런 걸 역할을 하고 거기서 승진한 다음에 군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집정관에 이제 입후보를 해가지고 당선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다른 건 민회라고 하는 별도의 의결기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집정관을 뽑는 이런 체계가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 항상 출신 성분에 따라서 공직 참여 수준이 결정이 된다. 그 사람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집안 출신이냐, 그것들이 많이 좌우를 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 군대는 기본적으로 중무장 보병 중심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칸나의 전투, 자마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병은 당시까지도 주력이 아니었어요. 보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로마 시대는 내내 중무장 보병 중심의 이제 군대였는데 왜 그러냐면 기병이 사실 등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또 이 기병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군비를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은 각자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병을 하든지 아니면 기병을 하든지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예 군대를 안 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 조직에서는 충분한 훈련을 하게 되고요. 군기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지는 이런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군의 군기는 세기로 유명했던 거고요. 로마군은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군기도 강했기 때문에 이런 지중해에서 상대할 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보병 중심의 군대를 가졌던 게 로마 공화국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국의 또 특징은 권력 획득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중심인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지배 체제를 형성하고 그중에 권력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권력자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는 보통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이 민회에서 집정관을 뽑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민회에서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되겠다고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제 시민들이 뽑아주겠어요. 뭔가 이 기여를 한 사람, 공화국에 기여를 한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럼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느냐?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지도자로서 큰 공헌을 세우면 이제 뽑힐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전쟁터 말고 내가 뭔가 재산이 많아요. 그럼 그 재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희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표를 넣는 이런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헌하든지 아니면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공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집에 아들이 셋인데 셋이 나가서 두 명이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상당한 시민들이 지지를 받는 이런 체제였던 거죠.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돼가지고 전리품이 많았다.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국가를 위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웁니다.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서양 문화의 가장 중요한 후대로 계속 이어질수록 등장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요. 권력 획득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이거 선한 의지에서 한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도 메디치가도 그랬고, 뭐 영국의 국왕의 자제들 항상 군대를 입대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일환입니다. 권력 획득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뭐 여러 건축물들이 있어요. 여기 수로교 목록 있잖아요. 아피아 수도, 아니오 수도, 마르키아 수도, 테플라 수도, 율리아 수도, 비르고 이게 다 귀족들 이름입니다. 요 수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만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람들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로마는 다 개인이 건설하고 위주보수까지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짓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전형적인 동양식이고요. 그 다 황제가 짓고 뭐 왕이 돈 내서 하는 거고, 이 서양식은 어떤 특정 개인이 건물을 짓고 위주보수를 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여기 콜로세움, 뭐 판테온, 여기 아피아가도, 수로교 전부 누가 지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거를 위주보수까지 다 하는 체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공화국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아피아가도 있죠. 가도. 이건 아피우스란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가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만드는 건설비도 아피우스가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위주보수비도 아피우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아피우스는 무슨 돈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집정관을 해가지고 사령관을 했겠죠. 그러면 전쟁에서 나온 약탈물을 사령관 소유로 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데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가도라는 것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하죠. 지금으로 와도 꽤 쓸만하게 남아있거든요. 여기 지금 아피아 가도가 있는데 저도 여기를 이제 걸어가 봤어요. 근데 지금도 차가 지나가요. 아무 차가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아피아 가도 옆에가 상당히 고급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에 갈 수 있는 차들만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도로가 그대로 있고, 이탈리아의 중요한 고속도로는 과거에 전부 이 가도였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도 고속도로 했겠죠. 그래서 이런 가도들을 잘 만들고 위주보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 도로의 공법이 있잖아요. 깊이 한 3, 4m를 깊게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맨 밑에 굵은 자갈 넣고 그 위에 잔자갈 넣고 그 위에 또 모래를 깔아가지고 맨 위에는 이제 판석, 우리 저 콘크리트로 덮이는 것처럼 판석을 깔아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진창 같은 게 되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게 로마 가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피아가도가 맨 먼저 생겼는데 아피아가도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에 큰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도를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군대의 원활한 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여기 3년 후에 땅을 정벌하는데 군대가 계속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보급품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도를 만들게 된 거고요. 로마가 제국이 된 이후에도 가도는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가도에 지나가는 것들이 있죠. 특히 여기 게르마니아 쪽에 국경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여기 군단들 있잖아요. 방패를 든 군단이 쭉 있고 시리아 쪽에 군단이 있는데 로마 제국은 전성기에도 군사 숫자가 40만이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만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40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넓은 유럽을 어떻게 방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방을 해야 될 길이가 넓습니다. 국경선이 길이가 넓어요. 그러니까 만약 게르마니아에서 전쟁이 나면 시리아에 있는 상당수의 병력을 빼가지고 게르마니아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빨리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리아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게르마니아에 있는 군대에서 꼭 필수 인력만 빼놓고 남은 예비 부대를 빼가지고 이 가도를 타고 국경선을 쭉 내려 콘스탄티노플을 건너서 시리아까지 한 3개월이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나 유럽 근대 시대에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이 로마군처럼 신속하게 이동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도의 역할이었던 거고요. 또 군대뿐만 아니라 뭐 진마차, 승합마차, 그다음에 뭐 금 같은 광산 이동하고 밀, 와인, 물론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어떤 것들이 많이 이동을 했지만 이런 가도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물산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다고 하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이 만든 어떤 체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군이 그랬다 그러면, 자, 이제 이 포에니 전쟁이 1차, 이제 3차까지 끝나가지고, 지중해가 어느 정도 로마 땅이 됐어요. 근데 이게 확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탈리아 반도 전쟁을 할 때는 이 군인들이 다 시민이에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인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전쟁을 나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가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자기 농토를 관리하고 이런 게 됐었는데 문제는 자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어떤 시민이 자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싸움을 하고 돌아왔더니 한 3년 만에 돌아와요. 그랬더니 자기 농토가 황폐화되고 자기 식구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공화국이 땅이 좁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영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기 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뭐 대지주한테 막 팔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공화국의 모순이 되고 자 사령관 같은 경우도 집정관이 1년 임기로 해가지고 2명씩 돌아갔는데 문제는 1년 만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에스파니아 전쟁을 한 2년 3년씩 전쟁을 하니까 그럼 사령관을 계속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령관이 2년 3년씩 동안 집정관을 하면서 어떤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순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라쿠스라는 사람이 뭐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부자들한테 많이 넘어갔던 것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개혁을 하게 이제 되었던 거고 또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이 집정관이 사령관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물러나고 또 사령관 다른 사람이 사령관하고 또 물러나고 이런 체제를 했는데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전쟁이 온갖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은 신분이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사계급이라고 하는 뭐 높은 귀족 그 밑에 있는 등급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여기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구르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사령관들이 처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마리우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그 유구르타 전쟁을 아주 단박에 끝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전쟁 사령관을 맡긴 겁니다. 집정관이 아닌데도 맡기고, 그 다음 이 사람은 기사계급인데도 계속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 공화국의 체제가 무너지죠. 우리 지금 민주주의 공화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5년 임기에 대통령들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공화국의 체제인데 지금 로마 공화국은 마리우스라고 하는 특정 인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물러나지 않고 사령관을 이렇게 해나가는 체제가 되어 있던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시민 군사가 이 사람이 전쟁을 2년 동안 3년 동안 나가 있으니까 자기 농토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마리우스는 인정을 하고, 자, 군인을 누구로 조달할 거냐. 그 전까지 일정 정도 재산 있는 사람을 군인으로 조달했는데 이런 군인 조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리우스는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군인을 하겠다 해서 무산자 계급 중에서도 군인으로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겠죠. 월급을 누가 주냐 하면 국가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주는 겁니다. 사령관이 줍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사유화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우스 때부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런 시민들이 통치한 이런 체제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의한 통치가 점차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이게 이제 마리우스부터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 인물은 누구냐면 술라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술라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을 정벌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에 가가지고 아테네를 최초로 정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가서 엄청난 전리품을 막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테네 시대의 영광이 그때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아테네 가보니까 뭐 파르테논 신전에 아테나 여신상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스토텔레스의 도서관도 있고 엄청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노획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은 원로원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종신 독재관을,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점차 공화국이 개인의 사유화로 벌어지는 것. 이 시대가 바로 마리우스, 그 다음에 술라까지 오는 이 시대였습니다. 성장통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국은 작은 나라에서는 공화국이 괜찮은데, 공화국이 이렇게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는 데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에도 공화국은요, 작은 나라에서만 실제로 실현이 됐어요. 베네치아 공화국 이런 데만 공화국이 됐고, 나머지는 다 왕정 체제로 계속 가다가 19세기에 와서야 공화국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결국은 이런 사이사이에 여러 이제 국가가 커지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거기서 나왔던 뭐 유명한 사건 노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파르타쿠스라고 영화에도 나온 것처럼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고요.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그 동방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뭐 시리아, 터키 이쪽 지역을 정벌 하다 보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쓴 거거든요. 거의 뭐 노예는 그냥 말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냥 말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노예 전쟁의 결과였던 거죠. 자, 이제 공화국이 점차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영웅, 어떤 특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리더가 되다 보니까 공화국이 이제 끝이 왔다라고 보여지죠. 그 공화국의 끝은 흔히 이제 삼두 정치라고 부르는 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심각한 위기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위대한 개인들의 시대가 됩니다. 삼두 정치, 폼페이오스, 그라코스, 카이사르, 이 세 명이 워낙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서쪽을 정벌했던 카이사르,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 이 사람은 스파르타쿠스를 토벌했고, 동방의 간자 폼페이오스는 해적 소탕하고 유대 정벌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령관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을 정벌을 해서 거기서 약탈물을 많이 가져다가 시민들한테 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위대한 성과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과를 얻었던 사람이 폼페이오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젊어서 그냥 집정관에 당선이 되고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이 동방 지역에 가가지고 꽤 많은 군사적 업적을 세웁니다. 유대 전쟁을 하죠. 유대로 가가지고 이때 유대인들 노예로 많이 잡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서라는 신약성서의 그 서신을 쓰는데 그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계기가 어디냐? 바로 이 폼페이우스가 유대 전쟁을 한 결과로 거기도 노예들이 많이 이제 로마 시로 건너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중국의 텔레비전도 등장한 건데요. 이게 간수성의 융창현이라는 곳에 이렇게 코쟁이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막 행사도 벌이고 그래요. 뭐 투구도 쓰고 로마 병사인 것처럼 방패도 들고. 근데 얼굴을 딱 보면 이 사람 중국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서역 출신 뭔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추측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기원전 53년에 크라쿠스 휘하의 병력 8,000명 중에서 1,000명이 이곳에 이주했다는 썰이 있다. 이주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거냐? 크라수스란 사람이 이 삼두 정치의 일원인데 이 사람도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를 정벌한 건 그냥 국내에서 이런 일이니까 별로 그 위대한 성과가 아니니까 이 동쪽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여기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공격을 했던 거죠. 오늘날의 이라크하고 이란 이 국경지대 여기서 이 파르티아한테 크라수스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크라수스 그 자리에 죽고 이 로마군이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이 5만 명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고 3분의 1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쪽 페르시아에 잡히고 포로가 됐고 근데 그 행방불명된 한 10,000명 정도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용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왜 중앙아시아 갔냐면 서쪽으로 간 사람들은 포로가 됐거나 죽었는데 동쪽으로 아예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있다가 로마 병사들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거기서 용병으로 살다가 나중에 당나라 시절에 흉노족의 일원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다가 일부가 포로가 돼가지고 융창현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융창에 이주해가지고 여기 살게 됐다. 이런 이제 썰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크라수스의 전쟁 이야기였던 거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라고 하는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정벌을 해가지고 위대한 성과를 올리죠.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원래는 로마시에 이제 삼두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카이사르는 뭔가 성과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돈도 마련하고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데 그때 갔던 데가 로마 영토 밖이었던 갈리아였던 거죠.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때 국내에 있던 폼페우스가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놓고 들어와라 라고 하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절대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죠. 그래서 주사인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이 남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폼페이우스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나일강까지 가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를 만나고 거기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폰투스라는 데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로마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세 단어로 끝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되었던 거죠. 카이사라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자, 그러니까 서양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뭐 한 서너을 꼽으라면 그중에 반드시 들어갈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이 사람이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있던 거죠. 인간적 매력도 있고 폼페이우스와의 대결에 승리한 것처럼 강력한 전투력, 리더십도 있고 과감함도 있고 도전 정신도 있고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 사람은 바라본 거고 로마라고 하는 그전의 공화국은 여러 명이 지배하는 체제였지만 이제는 뛰어난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보았던 거죠. 이 사람이 종신 독재관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평생을 이렇게 로마를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살해당하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브루투스라는 이름을 쓰는 그 사람을 따른 여러 명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왜 살해를 당했는가? 여기 포로 로마노에 가보면 지붕이 쳐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저도 들어가 봤더니 꽃다발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가 카이사르가 살해당했던 곳이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앞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학영어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해요. 그만큼 카이사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살해당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카이사르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뭐 연애도 잘하고 전투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특히 갈리아 전쟁기 내전기를 스스로 남길 정도로 뭐 문학적 능력도 뛰어났던 사람이고 종신 독재관을 하면서 3년 동안 뭐 태양력도 도입하고 그러니까 율리우스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이 사실은 율리우스력인데 그런 것도 도입하고 로마법 체계도 만들고 로마제 기틀을 잡은 사람인데 문제는 공화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공화국이란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만드는 정치 체제인데 특정 인물이 지배한다? 이것은 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카이사르는 어떤 개인이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봤지만 일반적인 원론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화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명이 이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보여지죠. 원론 의원들은 왕이 되는 걸 절대
봐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살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이야기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원래 이 사람의 정식 그 호칭은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러니까 프텔로마이오스 가문의 마지막 지배자였다고 할 수 있죠.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은 이 근대 유럽인들한테 성적 놀림감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도 굉장히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파스칼이라는 인물은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성적인 아름다움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하죠. 되게 비하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됐는데, 자,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뭐 저는 이런 평가를 해봐요. 강대국 로마의 확장에 하나씩 사라지던 헬레니즘 제국, 흔히 동방이라 부르는 뭐 시리아나 폰투스나 아르메니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로마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거의 마지막 남은 나라가 이 프텔레마우스 왕조였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좀 불행한 마지막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찾아왔던 카이사르와 뭐 결혼해서 아이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와 붙어가지고 같이 뭔가 나라를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결국은 그래서 역사의 비운의 인물로 남아있는 게 클레오파트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